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게 있죠. 바로 강대국 러시아라는 의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만들어진 신화라면 어떨까요? 군사 경제학자 마르코시 코이프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오늘 그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러시아 초강대국 신화,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이프의 주장은요, 아주 그냥 직설적이고 도발적이기까지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은 초강대국이 맞았다.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바로 이 주장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초강대국 신화죠. 부제는 인식 대 현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잠자는 곰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요. 러시아를 섣불리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건데 과연 우리가 가진 그 생각, 그 인식이 진짜 현실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다를까요? 보세요. 왼쪽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아주 막강한 곰이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코이프가 말하는 현실 속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뭔가 좀 우축되고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파헤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말이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영향력이 닿지 않는 강대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초강대국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전 세계 어디든 원할 때 군사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군사력 투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럼 질문은 이거죠. 러시아가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의 오랜 동맹국인 베네수엘라, 거기 정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뭘 했죠? 말로는 엄청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군대를 보내거나 하진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동맹국이 위험한데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코이프의 분석은 아주 명쾌해요. 한마디로 러시아는 전 세계에 군사력을 보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육군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거대한 수렁에 발이 꽉 묶여 있죠. 그럼 해군은? 딱 한 척 있는 항공모함은요, 너무 낡아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고장도 잦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힘을 쓰고 싶어도 쓸 수단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푸틴이 뭘 하겠습니까? 함대를 보낸다고요? 대체 어느 함대를 말하는 겁니까? 이 한 문장이 러시아 해군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보낼 함대가 사실상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전쟁이 드러낸 현실. 그쵸. 전쟁만큼 한 나라의 군사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한계가 그야말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자랑하던 군사력이랑 실제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 그 차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이프가 몇 년째 거의 그대로인 우크라이나 전선을 보고 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전이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칭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며칠, 길어도 몇 주면 끝날 거라고 했던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벌써 1400일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1400일이요. 정말 끝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길고 긴 시간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러시아, 아니 과거 소련이 스스로 세웠던 군사적 기준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은 지금 현실이에요. 1400일 넘게 싸우면서 땅은 아주 조금 얻는 말 그대로 소모전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과거 소련의 군사교리는요. 하루에 30km를 진격하는 그야말로 번개 같은 기동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루에 30km요? 근데 현실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달팽이 걸음이죠. 이건 뭐 남이랑 비교할 것도 없이 자기들 과거의 기준에 비춰봐도 완벽한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이프 같은 군사 경제학자들은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바로 비용의 관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단순히 땅을 얼마나 차지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땅을 얻기 위해 뭘 얼마나 잃었느냐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얻겠다고 자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병사들, 비싼 군사 장비,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말 그대로 활활 불태워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환상의 제국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쟁 비용을 계속 쏟아부으려면 당연히 경제가 튼튼하게 받쳐줘야겠죠?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 과연 튼튼할까요? 코이프의 분석에 따르면 그 기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위태한, 거의 모래성 같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석유예요. 코이프는 이렇게 말하죠. 낮은 유가만큼 러시아를 아프게 하는 건 없다. 이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 심지어 푸틴의 권력까지 이 모든 게 다 유가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목을 메고 있는 구조거든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바로 여기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다른 원유에 비해서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이 훨씬 낮죠? 이게 뭐냐면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죗값을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석유를 싸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 차이만큼 러시아의 국고는 통통 비어가는 거고요. 결국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쏠 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 나오죠. 이게 바로 재정 고갈로 가는 길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원래 높은 유가를 기대하고 나라 살림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현실은 유가는 떨어지고 수입은 줄고 있죠. 반면에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결국 비상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 펀드까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26년이면 이 펀드가 완전히 고갈될 거라고 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 연금을 깎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복지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마구 찍어내서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바로 소련이 무너질 때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문제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러시아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시리아 같은 위성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베네수엘라의 동맹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 같은 나라에 손을 벌려서 무기를 닫아와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자칭 초강대국이 말이죠. 정말 초강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입니다. 결국 마르쿠스 코이프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힘이 만약 단단한 현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화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과연 그 힘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라는 냉엄한 파도가 초강대국이라는 허울 좋은 모래성을 계속해서 때릴 때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